네, 안녕하세요. 저는 AKS 상에서 그 서비스 개발하실 때 그런 과정상에서 인증과 네트워크 이슈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백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시작 전에 어, 네, 후원사 소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네, DDD 서울 2024 행사는 많은 후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페이지에 나온 후원사를 한번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AKS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고요. 뭐 쿠버네티스 상에서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인증 관련된 부분은 사실 쿠버네티스를 떠나서도 뭐 다른 쪽에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같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는 개발 중 마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슈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나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설명드릴 인증과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이슈를 개발하시면서 많이들 만나죠. 만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버그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뭐 기능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 성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그냥 설정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보안적인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이게 단순한 하나의 서비스로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연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상에서 이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인증에 대한 이슈들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애저라는 어떤 서비스를 좀 기반으로 요거를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인증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보통은 이제 인증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내용은 사실 애저 서비스를 이제 연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도 그 서비스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고, 그 서비스의 어떤 중요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민감 정보는 그냥 막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볼트 같은 거를 또 서비스를 써야 되고요. 혹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고 가져오고 다시 더 집어넣고,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사실 그냥 뭔가 보안적인 어떤 연동 없이 그냥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저희는 안전한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직접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Azure SDK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개를 좀 뽑아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파이썬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zure SDK에 이제 아마 인증을 구현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디폴트 Azure 크리덴셜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Azure Identity라는 SDK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랭귀지도 거의 동일한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그런 펑션들을 또 사용을 해서 이 토큰들을 가져오게끔 됩니다. 가져온 토큰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색깔이 좀 나눠져 있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자체적인 어떤 서비스 관리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서 연동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이제 툴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애저 CLI나 아니면 애저 디벨로퍼 CLI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터랙티브, 회색은 이제 인터랙티브라서 아예 브라우저 상에서
인증을 같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environment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름 그대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 변수를 이제 테넌트 아이디나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어서리티 호스트 이런 정보들을 같이 입력을 해주고 그 환경 변수를 기반으로 인증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워크로드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는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어내고 그 토큰을 아이덴티티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는 이 애저 리소스의 어떤 특정한 리소스에 이거를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쉐어드 토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 전용이고 어플리케이션 간에 이제 공유된 로컬 캐시를 토큰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벨로퍼 툴 같은 경우에 이 5번부터 7번인 그 애저 CLI나 파워쉘, 디벨로퍼 CLI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 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브라우저라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이 8가지의 방식은 거의 다른 랭귀지도 거의 비슷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빠지거나 추가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은 순서가 다 1번부터 8번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 해당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폴트 애저 크리덴셜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사용하실 때 이 순서대로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다 수행해 보는 거죠. 저희는 요 디플로이드 서비스 요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CLI를 하나씩 다 이렇게 입력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렇게 CLI에다가 다 입혀 놓고 그건 사실 오버스펙이 돼 버리니까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사용 안 하고 이제 인바이러먼트나 아니면은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매니지드 아이덴티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코드의 어떤 예제고요. 그래서 environment credential 아니면은 뭐 managed identity credential, workload identity credential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건 디폴트 애저 크리덴셜 요 클래스 하나로 다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불필요하다. 아까 8가지를 다 쓸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만 집어서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좀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인프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이거를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디폴트 크리덴셜, 애저 크리덴셜을 쓰시면 사실 요 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 번에 쓰면 되지 않을까? 요걸로 한 번에 하면 다 되네? 이렇게 좀 접근이 좀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쓰셔도 인증을 우선 하기 위한 토큰을 발급받는 그 부분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8개를 다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8개 중에서 밑에 이제 디벨로퍼 툴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별로 안 돼요. 쿠버네티스 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직접적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익스클루드 하는 그런 파라미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입력해 놓고 내가 실제로 요거는 잘 안 쓰니까 요건 빼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중요하게 여기서 당연히 쓰일 만한 것들 그런 것만 이제 집약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은 요 파라미터가 많이 있어요. 잠깐 여기 홈페이지를 잠깐 띄워보면 아이고 이쪽으로 또 네,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어서리티부터 뭐 익스클루드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뭐 테넌트 아이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다 다 직접 입력하셔도 무방해요.
네, 여기까지는 어떤 그 디폴트 애저 크리덴셜에 대한 어떤 설명이랑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실제 인증을 구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썼을 때 사실 이슈들이 아예 안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그 항목들을 다 일일이 수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어, 워닝 메시지로 갑자기 뭔가 이거 인증이 안 된 것처럼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남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디폴트 애저 크리덴셜을 쓸 때 이게 워닝이 날 수도 있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인증이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로그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VM 같은 데 하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만 부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가 부여될 수 있고, 그랬을 때에는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조회가 제대로 그 지정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넣어놨고요. 애저 포털 상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IMDS라고 해서 내부적인 어떤 이런 그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소로 직접 컬이나 아니면 어떤 코드로 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다수의 어떤 매니지드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이거를 이런 환경이구나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확인하고 그걸 하나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3 에러 같은 것들이 날 수 있어요. 그 해당하는 아이덴티티가 그 하나의 그 리소스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그 타겟되는 리소스에 저희가 권한을 안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403 같은 것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 리소스에 대한 어떤 필수 롤 같은 것들이 다 문서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꼭 그 롤이 부여된 그런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로깅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에러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고요.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크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들이 대다수 이제 앞단에서 보신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폴리시나 아니면 DNS 룩업 아니면은 이제 뭐 노드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걸로 인해서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디버깅이 가능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실 이걸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결국 패킷을 캡처해야 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드가 어디에 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파드가 한두 개가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딱 그 해당하는 파드에 대한 패킷만 뜬다 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저희 버든이 되고, 그래서 이제 패킷을 뜨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레티나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오픈소스로 지금 시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eBPF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 레티나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CNI 뭐 그런 것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같은 거를 좀 더 유연한 것들을 수집하고 그걸 이제 뭔가 액셔너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움 허블 같은 것들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패킷 캡처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 능력이 있고요. 그 매트릭 그리고 캡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런 레티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런 드랍 카운트나 아니면 드랍 뭐
바이트 아니면 뭐 포워드, 뭐 DNS의 어떤 특정한 리퀘스트 카운트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좀 쉽진 않았고요. 이건 인프라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트릭을 eBPF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설명드릴 캡처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노드 기준으로 이제 캡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필터, TCP 덤프 같은 거를 사용해 보셨으면 그 필터를 이제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캡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된 파일을 사실 받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리모트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왔고요. 다양한 플래그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 시간 동안 그리고 특정한 패킷을 특정한 공간으로 넣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넣어서 이 레티나를 통해서 패킷을 캡처하게끔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 초반에 네트워크 이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드를 찾아가느냐, 어떤 노드를 만을 캡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뭔가를 다 하나씩 직접 들어가서 뭔가 예를 들어서 VM의 그 노드의 SSH로 들어가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이제 네임스페이스와 포드 혹은 노드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패킷을 원하는 패킷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레티나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큐브CTL을 사용해서 이제 레티나를 캡처를 할 수 있고요. 하게 되면은 이 잡이 만들어집니다. 잡이 만들어지고 그 잡이 만들어진 거를 기반으로 이제 TCP 덤프가 동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메타데이터, 네트워크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수집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럽이나 아니면은 PV, 뭐 호스트 패스로 이 원격, 리모트로도 저장이 되고 로컬에도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티나는 설치를 이제 헬름 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 CLI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패킷 캡처만 한다고 하면은 CLI만 하셔도 충분해요. 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D를 사용해서 패킷을 캡처하는 거를 아예 이제 야물로 그냥 바로 배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혹은 아니면 매트릭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헬름 차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CL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크루 플러그인 같은 걸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kubectl 명령어 하나만으로도 패킷 캡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명령을 수행한 거고요. kubectl 뭐 retina capture create라는 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특정한 pod 셀렉터를 입력을 넣고 그다음에 특정 블럭으로 업로드를 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잡이 만들어집니다. 잡이 만들어지고 그 잡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패킷이 그 해당하는 블럭까지 넘어가게끔 되는 거죠. 레티나는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호스트 패스, 호스트에다 직접 넣을 거냐, 아니면 뭐 원격으로 넣을 거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호스트에 어디에 넣을 거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P 점프를 이제 써보셨으면 거기에 뭐 패킷을 뭐 DNS 패킷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특정한 뭐 HTTP에 뭐 8080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맥스 사이즈나 시간 같은 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패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패킷이 발생되면은 그 덤프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조정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옆에다 꽂아서. 아, 네. 저쪽. 네. 이거를 네,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이제 클러스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AKS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고,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나를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 하나를 서비스로 띄워놨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터널 IP를 지금 20에 249에 66에 91 이 IP로 지금 찍히게끔 해놨어요. 실제로 접근을 해보면 네,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메시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립트를 잠깐 간단한 걸 하나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요청하도록 해놨어요. 그 상황에서 패킷 캡처를 요 퍼드에 대한 패킷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사스 토큰을 하나를 저희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블록 쪽 서비스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방금 명령어 친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 캡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미리 몇 개를 실행해 놨던 거라서 컴플리트 된 거는 지금 완료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러닝으로 돼 있는 제가 이름을 지금 이그젠플 블럽이라고 넣었는데 여기에 이그젠플 블럽이 두 개의 그 러닝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얘는 엔진엑스 샘플이라고 이제 이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번, 2번, 3번 해서 총 3개의 퍼드가 2개의 노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노드에 그 패킷이 지금 캡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값이 1분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이게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로그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지금 완료가 됐는데 방금 완료된 게 요거고요. 하나를 떠보면 여기에 이제 업로드 캡처 파일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 블럽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블럽에 가서 패킷 덤프 된 거를 보면은 지금 오후 5시 20분, 22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패킷 캡처된 게 올라온 거고요. 이걸 다운로드를 해보면 이제 열리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그 메타데이터 정보들도 이렇게 같이 갖고 와요. 그리고 실제 패킷을 제가 떠보면 제가 아까 그 패킷을 호출할 때 유저 데이터에다가 그 DDD 서울을 제가 그냥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5시 21분 시간으로 캡처가 됐고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아, 네, 이게 안 돼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DDD 서울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이거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캡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패킷을 바로 떠볼 수 있고요. 그 해당하는 포드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걸 토대로 좀 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완료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은 저도 큐브샤크를 옛날에 써보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선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패킷을 큐브시티의 명령 하나만으로도 쓸 수 있고
큐브샤크도 제가 예전에 한번 떠봤을 때는 어떤 퍼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라벨링을 해서 넘어갔던 기억은 사실은 없긴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편리함은 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캡처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릭에 대한 부분들, 이건 사실은 개발자용은 아니고요. 약간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범용적으로 쓰기가 괜찮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다 되기는 해가지고, 26분이군요. 네네. 좀 일찍 맞춰도 괜찮네요. 네네.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네, 의견을 좀 나눠주시는 부분, QR 코드를 좀 제공하고 있어서 이걸로 이제 뭐 다른 피드백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